그래서 예산을 깎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관세는 매겨도 안 오른다. 내가 매겨봤는데 옛날에 1차 때 내가 물가 안 올랐어. 근데 조 바이든 네가 와가지고 돈 풀었는데 필요도 없는 데다 돈 쓴 돈이 2조 달러인데 그거 내가 줄여볼게. 그러면 그거의 핵심이 뭐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고 나서 그 돈으로 물가를 들어올렸고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가갖고 돈 받아갖고 서비스 물가 들어올려서 그런 거니까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봐. 머스크 들어와봐. 네가 빨리 가가지고 2조 달러 빨리 삭감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리세션이 안 오게 되면 은값이 금값을 따라갈 것이고 리세션으로 와서 이게 금값이 내려오게 된다면 구리값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값에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1월 FOMC 의사록의 관세발 인플레 반등 우려로 QT 감속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의 최근 발언에서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일단 관세발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 핵심적인 걸 팩트를 얘기할게요. 내일 매크로 플래시에서 다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관세 때문에 12월에 리테일을 땡겨버렸다. 재고자산 축적하고 그러면서 ISM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을 다 돌려놨다. 왜냐면 관세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관세가 딱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12월에 땡겨놨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값도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2월달에서 1월달 지표를 받아봤을 때 리테일 세일즈가 플런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근데 늘 그렇게 됐어요. 1월 달에는 12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많이 리테일 뭐 소비라든가 재고 자산 축적하고 1월 달에는 플런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실물적으로 보면 실물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인플레를 유발하는 듀어러블 굿즈, 상품 무역에 관한 듀어러블 굿즈의 인플레이션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페드에서 말하는 거의 핵심은 뭐겠느냐? 세 번째로 가는 심리적인 지표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라든가 NFIB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걔들이 앞으로 인플레가 오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심리적 지표, 그렇게 하고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냐라고 하는 거가 지난번 그 금리 인하 시점보다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실물에서 소비를 지탱하거나 내구재에 대한 주문, 그러니까 내구재는 크게 세 가지죠. 우리나라처럼 본다면 주택, 우리는 아파트 한번 딱 지어놓으면 뭐 인테리어 하면 7, 8년 가지만 미국은 나무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뭐 지붕 천정부터 시작해서 다 수리를 해주고 가리지라고 하죠. 가라지에 가보면 다 자기들이 손수하는 공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에 가보면 연장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사서 자기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실제로 물가 측정하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홈 리페어 관련된 부분들. 이제 주택하고 자동차하고 내구재에서 이제 옷감 같은 이제 퍼니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래오래 지속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전부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인플레가 올라갈 거고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심리 지표는 위로 뚜껑을 열어놨지만 실제 뉴메리컬하게 잡히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준 의원들이 이제 연준 닷플랫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보여드릴 건데 닷플랫을 보시면 요번에 금리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닷플랫이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올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의견이 서로 퍼지면 이렇게 좀 종형으로 세워지는데 이거는 요번에는 횡형으로 딱 일직선으로 뱁새눈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거의 핵심은 뭐냐? 잘 읽어보시면 고용시장하고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서비스 물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관세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향후 멀리 봤을 때 밸류 체인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실제로 페드가 금리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친 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 정책 방향에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가 2조 달러의 재정 지출을 연방 정부죠. 그걸 깎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400조 되는 돈을, 아니 4천억 달러죠. 그러니까 한 560조 되는 돈을 국민들한테 나눠줘 뿌겠다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20조는 빚 갚고 20%는 빚 갚고 20%는 국민한테 돌려줘 버릴게, 이렇게 했는데 그 규모가 2조 달러예요. 그거의 핵심 줄기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재정부 조 바이든이 쓸데없는데 막 100살 120살 뭐 살아 있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막 재정 풀고 막, 이거 너무 콜옵션이 그러니까 뭐 콜옵션이 콜옵션이 아니고 corruption.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깎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관세는 매겨도 안 오른다. 내가 매겨봤는데 옛날에 1차 때 내가 1기 집권 때 내가 관세 매겨봤는데 물가 안 올랐어. 근데 조 바이든 네가 와가지고 돈 풀었는데 필요도 없는 데다 돈 쓴 돈이 2조 달러인데 그거 내가 줄여볼게. 그러면 그거의 핵심이 뭐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고 나서 그 돈으로 물가를 들어올렸고,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가갖고 돈 받아갖고 서비스 물가 들어올려서 그런 거니까,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봐. 머스크 들어와봐. 네가 빨리 가가지고 2조 달러 빨리 삭감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 데이터는 보면 경제는 쿨링 다운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는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서비스 물가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하고 고용시장, 요 두 가지만 보면 되고, 고용시장에 관련된 것도 제가 지난번 매크로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시장 관련된 것도 쿨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국채 금리가 4.5 이상으로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문다고 한다면, 그러면 TMF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그렇잖아요. 금리가 4.5, 5.5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거가, 국민들의 경제에서 엑소더스가 나와야 되는 돈이 1.3조 달러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부채가 34조 달러니까 그거에 3, 4% 계산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좀 지수가 좀 빠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소매 판매 나온 데이터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PPI 상승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PPI 상승의 대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도 브레이크다운을 해볼게요.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보는데, PPI 상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면 저거 한데, 지금 PPI 상승은 그런 데서 오는 PPI 상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PPI까지, CPI까지는 기억하는데 PPI는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연준이 여기서 이렇게 금리를 내렸잖아요. 두 번 내렸다가 두세 번 내렸다가 5.5에서 지금 4.75까지 0.75% 이렇게 내렸는데, 이놈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고,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죠. 채권 가격이 빠질 때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관세 때문에, 내구재 소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오는 그런 방향은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자산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뭐 코인도 올랐고 부동산 뭐 금도 올랐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엄청나게 틀린 게 뭐냐면, 제 입으로 그랬거든요. 금값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게 골디락스다라고 했고, 그런데 제가 14,500부터 제 뷰는 뭐였냐면, 아니다. 뭐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를 보나 컨슈머 센티멘트로 보나 지금도 그게 개선은 안 됐거든요. 근데 경제 지표로 봤을 때 이건 골디락스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금리도 내려갈 거고 지수도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한 거고, 그게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골디락스 상황은 맞아요. 그 내용만 보면. 근데 어쨌든 고용 데이터라든가 지금 뭐 너무 과도하게 풀려져 있는 레버리지라든가 돈을 푼 거에 비해서 달러가 매우 강세를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PPI 상승은 단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해운 항만이라든가 이런 가격들도 좀 올랐고 계절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과대평가되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미국 고용지표가 신뢰할 만한 것인 거지. 그 고용지표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저도 계속 지적을 했고, 사실은 제가요 지난번에 고용 쇼크 날 거다, 넘펌 페이롤 이거 리비전 때문에 사기다라고 하면서 70만 건 이상
마이너스 날 거다 했는데 거의 막 90만 건 나오면서 이 정도면 내가 매크로를 참 잘했는데 그 쇼쟁이라고 이제 낙인이 찍히면 좀 매크로를 분석한 거에 비해서는 좀 저거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비율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제 사실 실업률, 그다음에 졸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율로 나타내잖아요. 비율이 나타낼 때는 분모와 분자가 같이 변해 버리게 되면 그거를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절성이라고 그래갖고 뭐 봄에는 좀 안 좋다고 지금 뭐 전형적인 게 지금 그거거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1, 2월 달에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다가 뭐 저쪽 가갖고 5, 6월 달에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해 놓고 봤을 때 고용시장이 사실은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많이 왜곡됐다. 그래서 실업률 이전 지표로 보는 것들, 뭐 템프 헬프 에이전시라든가 졸트에서 잡 컷, 그다음에 고용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NFIB 이런 데에서 보는 프라이스 페이드, 그러니까 임금을 높여줄 거라든가 임금 이미 높여준 거라든가 ISM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고용시장이 그렇게 뜨겁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멀티잡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미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갔다 온 사람들의 내용, 현지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현지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고용시장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체감적으로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에서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얘기하는 거. 거기서 물론 미시간 대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쪽에서도 있지만 우리는 흔히 컨퍼런스 보드 걸 많이 믿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1년 정도의 해고가 됐을 때 네가 해고되고 나서 바로 직장을 잘 구할 것 같아? 조합이 충분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워라고 하는 그 비율 자체가 지금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강했던 센티멘트는 조금 약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대장주가 금이 됐다고 시장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2,700달러 사이에서 3,300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지금 금 투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금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대부분의 수요가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들의 수요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금 자체를 보면 안 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극이었잖아요. 하나의 그 달러라고 하는 달러 패권의 상징이 이제 금이라는 거와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값은 원래 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금값이 더 올라간다는 로직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달러 갖고 있는 애들이 그걸 금으로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채 가격이 사실은 금리가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인플레도 보이고 한다면 5% 이상 가까이 갔었어야 돼요. 국채 금리가. 근데 그거 못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막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서 미국 국채를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100조, 200조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 스테이블 코인당. 그러니까 100조 원어치 그걸 사는 거예요. 뭐 1000억 달러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사실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되려고 하니까 비트코인 잡아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뭐 인정을 해주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경쟁자가 이제 달러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금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달러도 지금 110 정도, 110 넘어가기 시작하다가 지금 106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달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와요. 우리 까꾸리들한테 인버스에 좋은 기회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돈이 나와서 그것들을 주식을 사고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스피드오버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서 좀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전에 투잡 수리잡 때문에 고용이 많이 잡히는 기간은 지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투잡 쓰리잡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일 그 매크로케이 할 때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하면 금값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 주셨고. 그게 원래 경기 침체 오면은 금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금값이 빠져요.
예, 그거 이론적으로 보면 금값이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그 안전자산으로 도망간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처분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처분하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예금 같은 거 적금 깨고 그리고 나서 가서 환급성이 좀 덜하지만 금 같은 것도 금부치를 팔아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금값은 경기 침체가 오면 금값도 빠집니다. 금이 많이 올라서 은 투자는 어떠냐고 그것도 이제 금하고 은하고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 제가 리세션 지표를 연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금하고 은하고 레버리지가 80배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비율이 넘어서면 그럼 은값이 따라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값이 은값의 80%를 넘어가기 시작한다. 은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금하고 구리하고 섞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리라고 하는 건 산업 수요라고 하는 거고 금이라고 하는 건 유동성 수요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가 늘어나고 뭐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인플레 상황에서 막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구리값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값이 또 같이 올라가요. 근데 밑에다가 구리라고 하는 거를 달아매고 있는 거예요. 은은. 그런데 위에 수소풍선인 금이 막 올라가니까 그 갭이 쫙 벌어졌을 때 은이 어디로 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리세션이 안 오게 되면 은값이 금값을 따라갈 것이고 리세션으로 와서 이게 금값이 내려오게 된다면 구리값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값에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이사님께서도 AGQ 말씀을 해주신 적 있었는데 여기 또 질문을 주신 게 은 ETF는 어떤지 AGQ 가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떨까요? AGQ 하도 오래된 얘기라 그거 AGQ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3,400% 나왔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2배짜리죠. AGQ가 2개고 실버라고 하는 1배짜리도 있고 하여튼 3배짜리도 있는데 3배짜리는 상폐가 됐어요. 거래량이 많이 없고 그러면 상폐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 한 분이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ETF를 할 때는 안정성을 최우선시 해서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어쨌든 저는 금값이 올라가는데 은을 사자. 이게 80배 이상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트리거가 나와요. 트리거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확 풀어본다. 그러면 구리값이 올라갈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은값이 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은은 산업 수요가 반, 투기 수요가 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기 수요로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제가 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금이 오르는데 왜 금을 투자해야지 은을 투자를 하죠? 갭이 많이 벌어지면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야. 현대중공업이 막 가. 그런데 하나오션이 옆으로 기고 있었어.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하나오션을 사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장주를 사야지 이걸.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명확하게 은에 대한 투자나 지금 지난번에 그 원유 인버스하고 천연가스 인버스를 잡아놓고 하도 경을 치러가지고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도 노이즈가 많고 중간중간에 이제 정확하게 가격을 못 맞췄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상품 선물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도 몇십 %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ETF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그걸 하루 이틀 10% 20% 이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뭐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이렇게 올라가서 100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막 발생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GQ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보고 있지 않다. 다만 금이 좋으면 금을 사고 은은 구리가 올라갈 때 은을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